이거 저기 다른 방송에서 안 하고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사기 미수죄 있을까요? 네. 없을까요? 미수는 있을 있잖아요. 것 같아요, 살인 미수는 뭔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네. 사기 미수죄. 이 리플리 증후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인격인가요? 근데 이게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애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하거나 사칭하는 뇌구조가 발달해 있고 어릴 적부터 그런 기질이 보였다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수사나 조사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 생각보다 많아요. 어린 네. 시절부터 거짓말했고 그 거짓말을 진짜 믿는 식으로 행동하더라. 이런 게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네. 사회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인정받고, 자기 네.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지능을 자기 스스로 지금 개발을 한 거죠.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네. 후천적으로 이제 거짓말하는 쪽으로 간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천이냐 후천이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범죄를 했거나 누구한테 피해를 입혔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는 동일하게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살인 같은 경우에는 의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형량이 틀려지잖아요. 네. 근데 리플리, 즉 신분사칭을 기반으로 한 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선천적인 리플리는 피해자가 너무 많겠죠. 어릴 적부터 계속 거짓말만 하고 살았으니까. 중학교 때 친구들도 피해자일 거고 고등학교, 심지어 선생님도 피해 입는 경우도 있어요. 저요? 선생님. 선생님. 예. 그러니까 네. 제자한테 네. 교사들이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머. 제가 하나 네. 말씀드리면 이거 실제 사례예요. 이것도 탐정이 조사한 건데 네. 한 선생님이 오셨대요. 네. 교장까지 하고 나오신 분이에요. 네. 사기를 당했는데 네. 누구한테 당했냐? 고등학교 때 자기가 1, 2, 3학년 가르치는 한테 당한 거예요. 어머. 걔는 이미 사회 나와서 40대가 됐고 선생님도 은퇴하신 거죠. 근데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네. 부유하게 아이가 보였대요. 그 도시락도 막 비싼 것만 싸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이제 옆집 아줌마 꼬셔가지고 이렇게 뭐 잘해주고 하면서 이제 도시락을 같이 싸게 한 거라 부잣집에서 원래 못 사는 집 아이였는데 어머. 선생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는 본 적은 없는데 애가 좀 잘하네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쵸. 거짓말 한 거지. 그러다 40대가 됐는데 벤츠를 타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선생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선생님 은퇴하셨으니까 잘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밥 사주고 이제 모시면서 막 다닌 거라. 네. 그러다 갑자기 선생님 제가 돈 벌 아이템이 있는데 돈 좀 있으시면 3, 4억 좀 넣으셔야 되는데 넣은 거라.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자인 거 맞고요. 음. 그 다음에 옛날에 어릴 적에 잘 산 거까지 많은 것 같고요. 사업체가 보니까 번듯한 뭐 오피스텔에 잘 돼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했는데 나중에 있잖아요. 피해 입고 나서 연락을 하려고 그랬더니 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얘가 지금 뭘 했는지. 어머. 그러니까 리플레이한테 당하는 분들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다 가짜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일이 터지잖아요. 확인하려면 걔 확인을 못해. 심지어 뭐 생년월일도 틀리고요. 이름도 틀린 경우도 수두룩해요. 어머. 그러니까 고소를 해도 경찰에서 참으라고 애먹는 경우가 있어요. 와, 진짜 무섭다. 이 사건 당할까봐 무섭네요. 그래서 다행인 네. 거는 이제 제자니까 그 저 신분은 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이제 탐정한테 와서 얘가 지금 이런 회사하고 했다고 하는데 좀 평판조회라고 그러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 좀 찾아봐라 이렇게 한 네. 거라. 네. 그러니까 평판조회를 했더니 이제 20대부터 계속 부산 가서 사기 쳤고 서울에서 활동을 조사해봤더니 전부 다 사기만 친 거예요. 와. 불법 게임장 운영하고. 그래 어떻게 해? 안타깝다. 아니, 저도 약간 요런 피해는 아니지만 저 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네. 뭐 국정원이라고 막 이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보니까 막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지. 한참 네. 네. 이런 국정원을 사칭하거나 또 청와대 고위직 등을 사칭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와 관련된 뭐 사건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저희끼리 얘기인데 어, 그 서울구치소에 가면 이제 교도관분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방광급 한 100명 있고 네. 그 원수급 한 70명 있고 어머. 그다음에 네. 예수님 부처님 한 15명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머, 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대형 사건을 치는 경우가 이제 서울 강남을 집중적으로 발생을 해요. 네. 사기 사건들이. 네. 이게 관할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이고 서쪽 네. 강남 송파경찰서 여기서 막 대형 사건을 하거든요. 이 사고 치는 애들이 대부분 리플리가 많아요. 신분사칭 사기들이.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서울구치소 가면 이제 그 과거로 몰려 있는데 얘네가 왜 이런 행동을 하냐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요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가 서식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근본 원인이 이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백을 네. 써준대요. 네. 백을 써주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대요. 근데 내가 청와대 뭐 비선 조직이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기업하고 연결해 주겠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통하지 않으면 믿을까요? 안 믿겠죠. 네. 근데 그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되게 그런 무서운 사회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플리가 서식하는 환경이 가장 큰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 리플리가 서식하는 거를 만들어준 사회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즉 큰 죄를 저질러도 변호사 선임 잘하면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아니면 큰 사건을 쳤는데도 뭐 부유층 자제들은 뭐 집행유예로 나온다던가 또 어떤 사건을 봤는데 진짜 누가 로비를 해갖고 원래 2, 30억 매출하던 사람이 수백억, 수천억 매출했다던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쵸, 많이 보죠. 많이 듣잖아요. 심지어는 뭐 방송계에서도 뭐 어떤 누구 백을 썼더니 갑자기 뭐 어디 주요 프로그램에 들어갔다던가 믿음이 가면 안 되거든요. 맞아. 근데 네. 믿음이 갈 만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뉴스에 계속 나와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섭게 생각하냐? 불공정한 세상인데 나도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나도 빨리 한탕 땡겨야지.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해갖고 이게 되겠냐 싶은 거예요. 이때 누군가 하나 딱 나타나요. 맞아. 그때 자기 정보기관의 뭐 간부다, 퇴직한 전직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사칭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 데서 이렇게 이제 예, 그러니까 말을 사칭을 해도 하는데. 믿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말을 진짜 잘해요. 제가 리플리를 만나보면 끝장으로 잘해요. 제가 교도소 가서 가끔 이제 연구할 때 있거든요. 와, 나 저 선생으로 삼고 싶어, 제가. 진짜 그 정도로 이렇게 말을 잘한다는 거. 정말 잘해요. 부럽다. 그 점 하나는 부럽네요. 말 그러니까 잘하는 거. 말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두서없으면 끊고 다시 언론으로 가면 제 그쵸, 그쵸. 일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쭉 가다가 결국은 날 믿어야 되고 돈을 내놔야 돼, 이렇게 가. 차라리 그 재능 가지고 뭐 저기 MC나 방송판에 가서 이렇게 좀 그쵸, 하면 그쵸. 인정받을 건데 그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라, 인간들이. 그런 재능을 가지고 네. 왜 피해를 입혀가지고 교도소까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사회가 건전해지면 리플리들이 말살이 돼요. 누가 와서 내가 뭐 청와대에 있고 뭐 국정원에 있고 어디 뭐 이렇게 대기업에 비서고 이렇게 얘기해도 여보시 우리나라에 그게 말이 돼. 이게 되는데 투명하지 않은 사회다 보니까 리플리들 입장에서는 내가 말하는 게 먹히거든.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면 사기죄 처벌이 너무 약해요. 사기죄. 네, 우리나라 제일 약해요. OECD까지 국가 중에. 아 그래요? 네. OECD 국가 중에. 예, 일본 같은 경우는 1억 사고 치잖아요. 징역이 1억에 거의 2년 정도 나와요. 네. 3억 사기 치면 6년을 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황당한 게 뭐냐면 너무. 뭐 1억에 한 달, 두 달밖에 안 돼요. 이게 변호사 선임 잘하고 자기가 뭐 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리플리들이 야 우리가 남 속이려면 큰 사기 쳐가지고 깔끔하게 5, 6년 살고 나오는 게 낫지 구질구질하게 몇 천만 원을 잡혀가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간지가 안 난다 이런 얘기하거든.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손방망이 진짜로. 맞아. 이 법 변경이 돼야 돼요. 네, 미국에 이번에 권도영이 안 가려고 발악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오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가상자산이 화폐로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기죄 적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권도영, 루나테라 사기친 애가 우리나라 들어오면 맥시멈 저희 추정 징역 5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 가면 징역 5년. 미국에 가면 120년이란 말이에요. 같은 죄를 졌는데. 무조건 보내야 되겠네. 예, 쉽게 얘기하면 권도영 사건만 보더라도 5억하고 120억이면 와. 계산 때리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2 2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형량이. 우리가 적다는 얘기죠. 네, 너무 적죠. 그러니까 리플리가 한 번 들어갔다 3년 살고 나오면 그 리플리가 청와대 사칭 리플리, 국정원 사칭 리플리, 비현 실세 리플리가 있어요. 네. 한 방에서 3년 동안 무슨 얘기만 할까요? 뻥치는 것만 거기서 얘기하다가 업그레이드 버전이 돼서 출소를 해요, 얘가. 와, 무섭다. 처음엔 청와대 사칭하다가 나중에 뭐 유엔 사칭하다가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우와, 그러지 않도록 법이 강화가 되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리플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대안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니까. 아, 그러면 너무 좋겠다, 진짜. 그죠? 우리나라 법이 너무 손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어요. 이게 저도 그렇게 경제범죄 생각하고. 경제범죄 맞다고 봐요. 보니까 리플리 형태의 나쁜 사람들에게 탐정이 또 좋은 대응책이 된다는 이야기를 또 네.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왜 탐정이 리플리 형태의 나쁜 사람들에게 킬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또 그게 이제 되게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거의 원년 탐정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왜 필요하냐. 네. 일본이 선생님 상식적으로 하시면 명탐정 코난도 있고 네, 너무 좋아했어요. 그죠? 네. 네. 탐정물이 되게 많잖아요. 왜 그러냐? 일본 사회에는 탐정이 이게 흡수가 돼 있어요. 자리를 잡고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 있죠.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있잖아요. 네. 어디 나가서 집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인중개사로 공인중개사.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며들어 있는 산업이에요. 네. 일본이 100년이 넘었거든요, 탐정이. 와, 진짜 오래됐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큰 돈을 넣을 때 있잖아요. 네. 늘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사전에. 어. 탐정이 어디 가나 공인중개사 같이 있으니까. 네. 제가 예를 들어서 5억을 어디 투자하려고 그래요. 네. 그럼 투자하는 사람 명함도 받았고 그 사람 네. 이력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요, 탐정한테.
제가 여기 투자하려는데 이 회사 좀 알아봐 주세요 하면 네. 알아봐요. 알아봤는데 갔더니 뭐 이게 실체도 없어. 그럼 5억 넣으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 사기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투자를 할 때 투자처나 투자 대상자에 대해서 신원조회까지는 안 해도요.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사람 회사가 실제 런닝이 되고 그쵸. 있는 회사인지 중요하죠.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냥 사무실 한번 가서 녹차 하나 얻어먹고 비서들이 막 의존해 주는 거 보고 아 믿어주겠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실태조사는 그 기관이나 돈을 네. 투입해야 될 조직이 있잖아요. 네. 실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인도 요즘에 네. 이전에 매출 있던 법인 사가지고 대표이사 바꾸면 되기 그쵸. 때문에 네네. 조회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돈 버는 회사로 나오는데 실제로 공장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공장도 없고 또 가서 직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직원 맞아요. 그랬더니 형은 나도 투자하러 왔는데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태조사 하나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명함을 줬다면 그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좁아가지고 소리 많은 이제 당구 용어인데 쓰리 쿠션 있죠. 세 바퀴만 돌리면 네. 그 사람 아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회함으로써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네. 이걸 좀 체크하고 그 사람하고 거래 관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예. 지금 보니까 또 이 리플리 증후군이랑 사기 범죄가 관련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네. 어떠한 방향성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 저기 다른 방송에서 안 하고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사기 미수죄 있을까요? 네. 없을까요? 살인 미수는 있을 있잖아요. 것 같아요, 살인 미수는 뭔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죠? 네. 사기 미수죄가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나라 이게 문제예요. 이것부터 그러면 개선이 되면 예, 그래도 좀 탐정들도 나아지겠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네. 제가 유 선생님을 속여갖고요. 네. 5억을 빼앗아 가려고 그랬어요. 나 사기범이에요. 근데 아직 5억은 안 났어요. 탐정이 조사해서 사기범인 걸 제가 알았어요. 네. 근데 고소해도 난 처벌이 안 돼요. 돈을 안 보냈잖아. 이게 너무 많아 이런 게. 너무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않은, 즉 돈을 받아가지 않은 사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 개꼬라지 같은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상해 미수, 때리려다가 이렇게도 안 때린 것도 미수로 처벌되고요. 사람을 죽이려다 칼 집어넣은 것도 처벌받고요. 다 처벌돼요. 강도도 미수 처벌돼요. 네. 돈 내놔 그랬다가 돈 없네 네. 가면 미수로 처벌되거든. 근데 사기 미수는 처벌이 안 돼요. 와, 유럽엔 이건 진짜 있어요, 너무- 선생님. 네. 유럽엔 사기 미수죄가 있다니까요, 대부분 국가들이. 돈을 안 가져가도요, 사기를 그렇게 치려고 했으면 그 액수대로 처벌을 해요. 맞잖아, 이게. 그쵸, 맞죠. 그게 네. 맞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리플리들이 정리가 되는데, 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빨리 사기 미수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야 네. 이 범죄가 또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최근에 우리 탐정분들이 많이 네. 연구하셔갖고 우리 또 모대 탐정 보시면 탐정들 이렇게 소개하는 코너들 있잖아요. PR 갈 때 보면 네. 평판조회라는 걸 쭉 많이 올리시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네. 도입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평판조회 서비스가 좀 보편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플리들 네. 해결하려면 이 얘는 나쁜 애들이니까 조심하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내가 탐정한테 한 200, 네. 2, 300만 원 주고 평판조 2, 300만 원 거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법 위반 안 되는 선에서. 네네네. 이렇게 조사하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면 딴 200만 원 가지고 5억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리에 대해서 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없어져야 돼요. 네. 우리가 명예훼손이라면 거짓말로 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하셨는데 네. 애가 셋 딸린 유부녀예요 그러면 명예훼손 맞잖아요. 네. 거짓말한 거니까. 네, 그쵸. 결혼도 안 했는데. 네. 근데 저분은 결혼 안 하신 비혼이에요.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돼요. 이게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죄예요.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죄가 있고요. 네.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돼요. 이 사람 명예훼손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누가 거짓말한 거요. 네. 거짓말한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거 온라인으로 올리면 내가 처벌된다니까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리플리가 네. 많은 거예요. 이게 이런 되- 사기꾼이 네. 있습니다. 네. 이런 사기꾼한테 내가 5억을 피해받았으니 올리시잖아요. 네. 내가 고소하면 난 처벌된다니까요. 내가 5억 피해받은 건 사실이고. 이걸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이야. 와. 외국에서는 거의 없어요, 이 법이. 허위 사실만 처벌해요. 이게 그래서-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리플리 한번 네. 사고 치잖아요. 네. 미국은 얼굴이 다 까져가지고 다 그쵸, 공개돼요. 그쵸, 그쵸. 네. 다시는 사기 못 쳐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는 피해자들은 이렇게 계속 이중 피해를 보는데 왜 범죄자들을 자꾸 이렇게 보호하냐고. 그러니까 걔네 신상이 까지는 두둔하냐고. 거를 왜 왜? 보호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죠? 저 그게 열받죠? 너무 답답해. 네. 일부 네. 탐정들은 그 가해자들 공개해버리잖아요, 유튜브에. 네. 예, 왜 나 처벌받겠다. 이분이 왜 처벌받겠다는 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난 처벌받겠다 이거거든요. 하지만 얘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공익적 차원에서 난 처벌받고 혼내주겠다 이거죠. 네. 세상에 우리 탐정들이요 전과를 달면서까지 이걸 공개해야 돼요.
사회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또다시 질문이 생각난 건데 네. 그 요새 SNS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네.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뭐 별사그램 보면 포토샵을 되게 과장되게 해서 사진 같은 거를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로도 이제 또 막 수익을 막 많이 창출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약간 이 리플리 증후군에 속하나요? 그건 약간 경미한 리플리로 볼 수 있어요. 경미한?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자기 사진을 보정한다던가 실제로는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는데 뭐 빌린 거 가지고 내가 좀 부자같이 보인다던가. 그러니까 네. 정말 신기한 게 네. 돈이 없을 없는 때 알잖아, 걸 친구니까 나는 알잖아. 아는데 알잖아. 사실 네. 근데 막 엄청난 막 네. 에르메땡 가방을 네. 막 들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그거요. 얘가 사는 집이 아닌데 되게 유명한 시그니땡 집 앞에 가서 막 네. 나 이제 집에 들어가는 중 막 네. 사진 올려놓고 네. 그런 거 막 올리는 게 이제 경미한 리플리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거기서 끝나면 관계면 이걸 일반적으로 뭐냐면 이제 사회적 리플리라고 하거든요. 범죄까지 간 건 아니고 네네, 나를 포장을 해. 저질렀어요. 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에는 있잖아요. 저기 초코파이 2개 들어가 있는데 그 에르메스 가방 있잖아요. 포장 가방이 들고 다니는 거야. 초코파이 2개를. 문제는 뭐냐면 그걸 믿고 의지하거나 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결혼이란 것도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실제 보여주고 결혼하고 사업도 저 사람은 뭐 자본금 거의 없어. 그럼 내가 이만큼 내서 해도 되는데 그 정도로 확대 포장을 해버리면 포장 확대된 만큼 기대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는 그럴 것 그 같아요. 사람한테 믿음에 손상을 주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거 보고 일을 진행했다가 이게 엉망이 되게 되면 이 사람한테 피해 입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적 리플리에 대한 제재가 뭐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현상을 우리 사회에서 방치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다시 말씀드리는데 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폭로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부탁이랍니다. 아, 맞아요. 폭로하게 되면 이 사람이 또 오히려 더 매질을 당하고 사회에서 막 이렇게 묻혀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게 개선돼야 되게 된다고 힘들죠. 생각해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서 연관령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사건들 얘기들 본인 사례도 준비해주시고- 가져와요. 나 사례가 상담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우리 그런 사례들과 또 사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